여러분,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만 쳐보시겠어요? 날짜는 2028년 6월 22일입니다. 먼 미래 같지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냐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아깝고 또 가장 분통 터지는 부의 증발이 예고된 날, 바로 7광구, 즉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협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수 있는 운명의 날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서울시 면적의 124배에 달하는 거대한 바다, 1970년대 온 국민을 우리도 이제 떵떵거리는 산유국이 된다는 희망에 부풀게 했던 그곳, 제2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렸던 그 꿈의 바다가 지금은 왜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의 바다가 되어버렸을까요? 많은 분들이 일본이 욕심쟁이라서 혹은 외교를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미스터리 연구소인 후이평행이론에서는 조금 더 냉혹한 돈과 기술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부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뺏기고 뺏는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내 땅 밑에 금괴가 묻혀 있어도 그걸 꺼낼 삽과 망치가 없으면 그 금괴는 결국 삽을 든 놈의 것이 된다는 자원시장의 잔인한 법칙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거든요. 자, 시계를 196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유엔 산하의 한 위원회가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한국의 서해와 남해 대륙붕의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한 줄의 문장은 가난에 찌들어 있던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즉시 7광구를 선포했고 국민들은 이제 우리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되는 거냐며 환호했죠. 가수 정난이 씨가 부른 제7광구라는 노래가 유행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환희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돈과 기술이었죠. 석유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바다 밑 수천 미터를 뚫고 들어가서 그걸 퍼올릴 기술이 우리에겐 전무했습니다. 시추선 하나 빌릴 돈도 없었죠. 마치 앞마당에 보물 상자가 묻힌 걸 알았는데 열쇠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꼴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자본과 기술을 가진 이웃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땅을 제공할 테니 너희가 기술과 돈을 대라. 대신 석유가 나오면 반반씩 나누자. 그렇게 1974년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협정 JDG가 체결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우리 발목을 영원히 잡게 될 독소 조항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탐사와 개발은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시추할 수 없다. 이 문구 하나가 훗날 7광구를 40년 넘게 봉인해버리는 강력한 족쇄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 현재의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7광구의 비극을 이해하는데 베네수엘라만큼 완벽한 평행이론은 없거든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왜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고 있을까요? 단순히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아닙니다. 핵심은 기술의 부재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땅속에 있는 석유는 맑고 깨끗한 기름이 아닙니다. 끈적끈적한 타르 같은 초중지류죠. 이걸 자동차에 넣을 수 있는 휘발유로 만들려면 거대한 정제 시설과 고도의 화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미국의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회사들이었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가 양키 고홈을 외치며 미국 기업들을 쫓아내자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은 그날로 멈춰버렸습니다. 기술자가 떠나고 자본이 빠지니 세계 1위의 매장량도 그냥 쓸모없는 진흙탕에 불과해진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빨대 이론 straw theory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맛있는 주스가 컵에 담겨 있어도 결국 그 주스를 마시는 건 컵 주인이 아니라 빨대를 꽂고 힘껏 빨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7광구의 대한민국도 21세기의 베네수엘라도 자원은 있었지만 그 빨대 기술과 자본가 남의 손에 있었기에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기술이 없는 자원 부국은 기술을 가진 나라의 하청 업체가 되거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서늘한 교훈이죠. 그렇다면 기술과 자본을 가진 일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1980년대 초반, 일본은 칠광구에서 몇 번 시추를 하더니 갑자기 짐을 쌉니다. 해봤는데 경제성 없더라. 석유 안 나와. 그만하자.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일본은 일방적으로 개발을 중단했고, 독소 조항 때문에 우리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석유가 없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 행동을 존버 작전, 즉 버티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거든요. 1970년대만 해도 대륙붕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느냐가 영토의 기준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뻗어나간 대륙붕이 칠광구까지 이어져 있으니 당연히 한국 땅이라는 논리가 통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 분위기는 중간선 원칙, 즉 그냥 두 나라 사이에 딱 중간을 가르자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지금 한국이랑 공동 개발하면 반반씩 나눠야 하지만 해양법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2028년에 협정을 깨버리면 칠광구의 대부분을 일본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그들은 40년 전부터 이미 2028년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본과 기술이 있는 나라는 이렇게 시간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당장 급할 게 없으니까요. 반면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기술이 없는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일본이 칠광구에 쳐놓은 결계는 마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자본의 인내심이었죠.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보며 어휴, 저 나라는 왜 저렇게 됐대? 라고 혀를 찰 때가 아닙니다. 칠광구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일본이라는 기술, 자본국에 의해 손발이 묶인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자, 이제 2028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이미 칠광구 단독 개발을 위한 시나리오를 완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바로 옆에서 거대한 빨대를 들고 서 있는 또 다른 포식자, 중국의 등장입니다. 빨대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을 때 과연 칠광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제3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한일 양국이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칠광구 바로 옆에 거대한 빨대를 꽂고 이미 꿀을 빨아먹고 있는 불청객이 등장했거든요.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칠광구 바로 서쪽에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해상 가스전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핑우 유전 같은 곳들이죠. 문제는 바다 밑의 지질 구조입니다. 땅 위에는 국경선이 그어져 있지만 땅 밑에 있는 석유와 가스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가 일본이랑 괜히 많이 싸우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옆에서 빨대를 꽂고 그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칠광구 쪽에 있는 석유까지 쪽쪽 빨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콜라 한 잔을 놓고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제3자가 긴 빨대 가져와서 바닥 구멍을 통해 다 마셔버리는 격이죠. 나중에 2028년이 되어서 우리가 뚜껑을 열어봤을 때 칠광구는 이미 텅 빈 깡통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아주 끔찍한 가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중국에게 칠광구는 단순한 자원 창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중국의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이자 미국의 봉쇄망을 뚫어야 하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즉, 중국은 자원과 안보,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미 칠광구 주변을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손 놓고 당해야만 할까요? 1970년대처럼 기술이 없어서 눈물만 흘려야 할까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50년 전에 그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석유는 안 나지만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를 만들고 미래의 석유라는 배터리 기술을 가진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서러웠던 나라가 오히려 자원을 가공하는 기술로 세계를 호령하는 위치에 오른 거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성공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며 우려하셨지만
부의 평행이론 관점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시추 데이터와 독자적인 탐사 기술을 확보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2028년에 7광구 협정이 종료되고 일본이 우리 혼자 할게라고 나올 때, 혹은 중국이 숟가락을 얹으려 할 때 우리가 웃기지 마. 우리도 혼자 뚫을 기술 있고 데이터 있어 라고 맞받아칠 수 있는 기술적 주권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7광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석유를 깔고 앉아 있어도 그걸 퍼올릴 기술이 없고 정제할 능력이 없으니 결국 미국 자본이 들어와야만 공장이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원의 저주에 걸린 거죠.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지만 악착같이 기술을 개발해서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수입해다가 휘발유로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원 부국은 땅속에 무엇이 묻혀 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속의 보물을 내 손으로 꺼내서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일본이 40년을 기다린 것도, 중국이 빨대를 꽂은 것도 결국은 그들이 자본과 기술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2028년, 7광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감정적으로 일본을 욕하고 중국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네수엘라의 몰락과 7광구의 침묵이 주는 냉혹한 경제적 메시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땅을 지키는 것은 총칼이지만 땅속의 불을 지키는 것은 결국 과학기술과 자본이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영광을 꿈꾸는 자원주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채굴권을 가져올 기술주인가요? 7광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부의 평행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차가운 바다 밑의 진실이 여러분의 투자를 뜨겁게 깨우길 바랍니다.